예. 자, 0427 길방님께서 사이다 마실 시간. 사이다 있는데, 저 냉장고에. 시원한 거. 얼음 타서 먹으면 맛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정영애님, 푸나님, 정봉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기대할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준비 안 했어, 오늘. 자.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6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또 오늘 또 근육 한번 자랑하시고. 오늘 또 쪽잠 자다 오셨어요? 왜요? 차 안에서? 아니, 그 누구하고 통화 계속 취재 네. 통화하느라고. 쪽잠 5분 자는 사람 처음 봐. 그래요? 네. 저는 그 완전히 꿀잠인데. 5분 자면 잠이 온다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네. 민주당에서 그 뭐랄까 내부적으로 예. 진짜 밑바닥에서 예. 어떤 그 민주당 바꿔보자는 흐름이 대단하더만요. 이게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도전자일 수도 있고, 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상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말인데, 혁신이란 무엇일까?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구시대적인 거 다 바꾸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4년 전에 민주당 그대로 두면 또 구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바꾸는 게 혁신이더라, 이런 거. 예. 그리고 진보의 기본 아젠다는 혁신이에요. 진보는 기본적으로 이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보수화되는 게 나이 들면 몸도 잘 안 움직이고 마음도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바꾸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 진보는 기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게 쇄신이고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왜 자꾸 나더러 바꾸라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말고 본인이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미 의원이 돼 있으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기득권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는 기득권이 아닌데, 의원처럼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나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동의하는 의원. 이분들은 본인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고, 본인이 그 보수화되어 있는 걸 바꾸고, 본인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걸 바꾸면 그분은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 안 돼요. 본인이 바꾸면 되니까. 근데 가만히 앉았고, 자꾸만 나더러 바꾸라고 하지, 나 개혁적인 인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꼰대 되는 거고, 아재 되는 거고, 기득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새 것이 오늘의 새 것일 수 없거든요. 그럼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관점에서만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내로남불 같은 거지. 나는 항상 개혁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니들은 왜 덜 개혁적이야. 예. 근데 그 지점에서는 이런 부분만 있어요. 86 때리는 거에만 올인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86 중에서도 그냥 수구 기득권이 된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요거를 계속해서 86만 때려. 86만 때리면은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즘 정신을 많이 차려갖고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실명 거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실명을 다 추정할 수 있게끔 해주지. 그러다가 항의 전화도 받고. 예, 항의 전화도 받고. 근데 이제 예를 긍정적일 때는 실명 거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광주, 전남,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기본적인 이유가 열심히 싸우지 않고 개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물론 이제 그게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 호남 의원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잖아요.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민영배 갈아치우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광주, 전남 이기는 민주당 갔을 때 그분들이 그래 공개적으로 그래요. 거기 뭐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한테 오늘 불출마할 생각 없으세요? 지금 불출마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민영배만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민영배 이분 586이에요. 586 중에서도 이렇게 혁신적인 개혁적인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저도 586입니다. 586 제가 앞에 5 빼고 86. 아, 그래요? 5 빼요? 86. 민영배, 정봉주 둘 다 86. 86. 예.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나도 혁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물결에 동참하겠다. 나도 내 목이라도 쳐라. 그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 아무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하니까 해버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개혁적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지. 그 사람은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남들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본인이 불출마해버려. 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가 뭐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뭐 또 해본들 뭐가 뭐가 크게 다르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서울 지역에 가고자 하는 지역을 마음속으로 정해놨는데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 분위기 안 죽이고 아무도 본인을 예를 들었고 뭐 그 장짜리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불출마 안 하고 그러게 되면 저는 험지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었고 강남 같은 경우 아무도 안 갈라 그러거든요. 강남 출마 선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3선 4선 나는 추선밖에 안 했지만 3선 4선 격이니 나도 험지로 갈 터이니 3선 4선 현역 의원들 다 험지로 가세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아주 그 파릇파릇한 후배들에게 자리 물려주고 당은 혁신과 쇄신의 길로 가고 이렇게 물갈이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해요. 뭐 아직은 뭐 이제 제대로 뭐 시작은 안 했으니까. 봐야 추석 되겠지만.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당원이나 국민들은 맨 앞에 가 있는 거고 예. 거기에 어느 정도 비슷한 거리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이 그 기준이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없어. 어느 특정 순간에 가면 국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양평 군수 같은 놈처럼 쌍욕해 버립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정권이고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게 국민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이제 뭐 그거 완전히 무시하면서 지금 아니 무시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권이 오래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원하게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화요일 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소란이 일어났었다. 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맥락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봉도사시잖아요. 예. 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이게 그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고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구속 기소가 됐어요. 지금 구속돼 있었고 지난해 10월에 됐으니까 10개월 됐거든요. 무척 힘들겠죠. 근데 이 뇌물 재판인데 이화영은 나는 뇌물이 아니라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불, 300만 불 해갖고 800만 불. 이것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건네졌다. 그러니까 500만 불은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돈을 건네줬고 300만 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로 건네줬다. 이런 식으로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김성태는 이화영과 의논을 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돈이 건네집니다라고 하는 토의를 했고 이화영은 이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라는 것을 시인을 해라. 라고 검찰이 이화영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화영은 이제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돈이 건네준지도 첫 번째 돈이 건네준지도 몰랐고 이후에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알았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이 내용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 경기도 사업이나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돈이 건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한 적이 없다. 즉 이재명 지사가 알았을 리 만무고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이화영 지사가 그런 쪽으로 말을 바꾸는 듯한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데 보니까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 보니까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와 함께 그런 쪽으로 발언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한판 붙고 이화영에게 너가 지금 회유되고 있다. 정신 차려라. 라는 얘기를 그날 한 거죠. 이화영 부인은 어떤 분이세요? 이화영 의원과 이화영 부인은 성대 81학번으로 학생운동을 같이 한 동지였습니다. 그 동지였다 부부가 된 관계고 막 검찰이나 이런 데서 무슨 강경한 무슨 운동권 전사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그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근데 이제 이화영 부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독방에 갇혀 있어서 밖에서 진행되는 일들이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날마다 검찰을 만나니 검찰의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점점 경도돼 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 요겁니다 진실이.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아드님까지 구속시킬 수 있다. 여러 압박이 들어오고 아들을 그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불러서 그 수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아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인이 좀 강경파라고 본 것 같아요 검찰은. 그래서 그런지 이화영 부인도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소환을 5차례 한 거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부인은 니들이 부른다고 가냐? 가지 마라. 그리고 이화영 의원에게도 소환에 응하지 마라. 검찰에 자꾸만 나가면 자꾸 이상한 얘기 들으니 나가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화영 의원은 구속되어 있으니 검찰에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검찰에 계속 나가 있고. 자, 요게 이제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척 민감한 문제지만 이제 한번 추론을 좀 해봅니다. 추론을 해보면 쌍방울 입장에서는요.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계제가 있어요. 검찰에게. 그다음에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화영에게 돈을 준 것 같고도 나는 뇌물 무슨 대가성이 있어서 뇌물로 줬습니다. 라든지 거나 아니면 아니 우리는 그냥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뭐 법카 쓰라고 줬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후자로 가게 되면 정치자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의 진술에 이화영 부지사의 좀 이렇게 명운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냐면요. 500만 불, 300만 불 보냄으로 인해서 자기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 그 주가를 띄웠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조작을 한 게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울 상장 폐지가 됩니다. 회사가 날아가요. 무척 위험하죠. 그리고 이 상장 폐지 여부는 금감원에서 결정합니다. 금감원 의장은 이복현 검사 출신이에요. 금감원 원장은. 자, 그래서 쌍방울은 첫 번째 국내적으로는 추정컨대 검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는 이재명을 보고 돈을 줬다. 라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이 쌍방울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쌍방울은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주 위험한 건데
쌍방울 500만 불, 300만 불을 기사가 이미 나왔는데 국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미 국무부가. 그럼 미 국무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유엔 제재 위반은 너무 심각한 건이에요. 그럼 쌍방울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지는 못합니다. 유엔에서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면 벌크 캐시를 북한에 보내면 안 된다고 해갖고 현찰 말하자면 예. 핵 개발에 쓰인다 이거지. 뭉칫돈. 벌크 캐시하면 뭉칫돈이거든요. 뭉칫돈이 북한에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500만 불, 300만 불을 벌크 캐시로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쌍방울 너네 유엔 제재 위반이야? 그렇게 되면 쌍방울을 직접 제재할 수는 없어요. 쌍방울과 거래하는 금융권들을 쌍방울과 거래하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다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 금융권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금융권은 쌍방울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권은 쌍방울로부터 모든 거래를 끊어야 돼요. 돈 빌려준 거 다 회수해야 돼요. 그럼 쌍방울 어떻게 됩니까? 망하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처지 때문에 쌍방울은 추정컨대 회유될 여지가 무척 많죠. 그리고 쌍방울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이 몇 주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 뇌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정치자금으로 줬어. 그러면 자 이화영 부지사는요 3억이 뇌물로 되는 경우는 징역 10년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가는 경우는 한 2, 3년 정도예요. 2, 3년이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쌍방울의 진술에 따라서 이화영이 살고 죽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쌍방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쌍방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을 자극하지 말라고 부인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네. 담장 위에 서 있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야 이건 너 뇌물로 기소했는데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맞네 라고 공소장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목을 딱 쥐고 있는 거는 쌍방울도 아니고 검찰입니다. 지금 유동규랑 똑같은 스킬이에요. 유동규보다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화영 처지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요. 유동규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그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 측에 줬어. 정치자금이었어 라고 풀려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재명에 줬으니까 자기 뇌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700억으로 뇌물로 구속 기소할 때는 기소했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700억이 700억이 빠지잖아요. 유동규한테.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보니까 대가성이 없었네. 검찰이. 그래서 뇌물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자금법이네 라고 돌려줄 수 있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부인이 보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너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너가 뭐가 회유되는지도 모르고 회유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죠. 본인이 이제 혼자 갇혀 있다 보면은 일단 버려진 느낌이 좀 강할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저런 측면들이 지금 가만히 돼서 이번에 4명 국회의원 민영배 포함 연좌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검찰들 항의하느라고. 그분들 김승원 의원, 주철한 의원,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 한 분이 누구죠? 박범계 의원. 요 네 분이 했는데 자, 요거를 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지적해 줄 필요 있냐면 그러면은 변호사는 도대체 이제 CBS에서도 그걸 물어봤는데 변호사는 왜 자꾸 이화영에게 너는 이거를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진술을 하세요라고 왜 변호사는 자꾸만 그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느냐.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변호사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서 변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비공개 재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변호와 재판 과정에서 안 사실을 유출해도 이게 문제가 된답니다. 근데 유출한 것 때문에 서모 변호사가 6시간 정도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주 모욕적인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서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좀 보조 변호사죠. 보조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고 직원도 조사를 받았어요. 최근에 현근택도 비슷한 맥락. 같은 이겁니다. 같은 건이에요. 현근택도 조사를 받았고 현근택도 지금 변론에서 손을 띄웠거든요. 현근택 변호사도. 근데 이 서 변호사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전환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 변호사는 자기 법무법인이 작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서 변호사와 검사와 이화영이가 수시로 만나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진술을 하자라고 짜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로 부인은 보고 있는 거죠.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몇 억씩이나 돈을 쓴 회사의 오너를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화영 보고 돈 준 게 아니라 이재명 보고 돈 줬다라는 얘기는 검찰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렇죠.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거 최소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뭔가 뉘앙스 한마디라도 꺼내주면서 보고했다라고 하면 이화영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책임으로 되는 과정. 여기 이제 이런 이익들이 맞물려 맞아 떨어지는 건데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대장동도 있었고요. 선거법도 있었고요. 성남FC도 있었고요. 변호사비 대납도 있었고요. 어느 건 기소 예를 들어 선거법하고 성남FC는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사실 무근이었던 거거든요. 유야무야 됐죠. 아니 사실 무근이었던 거. 사실 무근인 걸 갖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언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보면 아무 증거가 없네. 이재명 대표는 결국 검찰이 올가매려고 했었을 뿐이지 아무 죄가 없었던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박혀져 있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1년 반, 2년 동안 끌고 온 이 수사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대북 송금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의원들 특별면회 부인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든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개소리는 좀 심한 얘기고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자,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이 일방적으로 지금 피고인을 잡고 있잖아요. 이 비대칭 정보와 비대칭 권력인 거거든요. 그럼 본인은 방어권이 있어요. 방어권 때문에 변호사들 만나는 거고 방어권 때문에 가족면회도 만나는 거고 그 억압된 상태에서 조금 더 심정적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면회도 보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갖고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 협박을 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회유 협박을 합니까? 갖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화영 의원 안에서 너무 힘이 들지. 그러나 이게 자꾸만 그러다 보면 검찰에 오랫동안 조사받다 보면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검사한테 조사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이 정도 이외에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동훈 장관까지 나선 걸 보면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총선용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총선용으로 써먹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게 이거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이에요. 똥파리 같은 거지. 쫓아도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갖고 결국 유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아주 지긋지긋한 검찰의 적폐성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인은 이화영에게 양심 선언해라. 나는 이렇게 검찰에게 회유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 선언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검찰은
이화영이 진술을 바꿨다라고 언론에 풀면서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이화영을 안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 그냥 검찰 진술로만 그 진술서만 갖고 그 진술서를 법정에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증거로 전혀 채택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피신조서. 그 피신조서 이게 그 법이 바뀌어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그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어갖고 검찰 앞에서 진술한 거는요 우리 쪽 변호사가 그거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변호사도 검찰에 좀 약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부동의 안 할 것 같아. 검찰 진술을. 그럼 결국 검찰 진술을 그 판사에게 낼 거거든요. 내면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사실 그때 이러저러한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 본인의 뜻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거기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조금이라도 한 게 만약에 있다면 그냥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법정에서 양심 선언해라. 나는 이렇게 회의 압박 받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까지 올가매고 있으니 내가 무슨 수로 이걸 당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 진술을 할 뻔했다.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편지를 썼잖아요. 자기는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근데 들어가고 또 검찰을 만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갖고 만약에 이화영의 진술이 바뀐다고 한다면 요걸 갖고 검찰 입장은 추정컨대 구속영장을 치고 싶은 거겠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걸 갖고 마지막 승부처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박박 긁어먹는구나. 박박 긁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혼이 나가려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정신 차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알겠습니다. 뭔가 회유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너는 회유를 당하고 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제3의 세력이 있고 뭐 민주당이 회유 협박. 아니 민주당이 어떻게 이화영을 회유 협박을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구체적으로 뭔가인지는 진실은 모르겠지만 진실을 모를 때는 정황을 보면 됩니다. 대장동에서 그 많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직도 안 나와서 대장동 재판이 유동규 코미디로 끝나고 있는데 이재명 본 재판은 시작도 안 했어. 김용, 정진상만. 그런 사람이 야, 나 북한 갈 테니까 쌍방울이 몇 억만 북한에 보내줘.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요. 그 돈을 2019년 1월과 2019년 9월인가 이때 보냈다 그러는데 자 이게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요. 2019년 1월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 근데 2019년 2월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을 하잖아요. 하노이 회담이 그 트럼프가 하다가 76시간인가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간 김정은 앞에서 마치 계약서를 그 합의문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네오콘 강경파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갖고 그냥 무의로 끝나면서 북미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물론 판문점에서 5월 31일에 또 만나긴 하지만 안 됐거든요. 그럼 2019년 9월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됐는데 북한에 돈을 줘서 북한과 사업을 한다? 이건 통일 문제 전문으로 연구한 이화영 그 부지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도 통일 기금 같은 게 있어요. 다 돈이 여유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거를 어떤 식으로 살짝 비틀어 가지고 조작하느냐.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조작 자체가 사실 힘들어지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유동규 혼자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화영이 흔들릴 때마다 이화영 부인이 바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이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하자. 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찬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이게 무기명 투표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요거를 또 한동훈이 어제 이재명 말이 길다라고 표현한 게 그 지점 때문이거든요.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 라고 했는데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하자에는 왜 찬성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뭐 쫄리냐 이런 이야기인데 원칙적인 이야기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기명 투표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이 본인이 개인이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과 국민을 그 지역 주민이 너 들어가서 우리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대신 민주주의 실현을 하라. 그럼 너가 매번 투표할 때마다 우리 주민의 뜻과 맞는 일치하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하는 원래 취지는 있어요. 예. 사람 인신 구속에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좌표 찍히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만장일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만 좌표 안 찍히라고 그러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요거는 지금 악용되니까 문제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기명을 악용해가지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한다거나 뭐 약점을 잡혔다거나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투표를 할 때 자기 이름을 정확히 알려라라는 게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뭐 권성동도 이 법안 발의한 적 있다 그러고 예. 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부 기명 투표인데 다 한국만 기명 이러고 있다 투표예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국회의장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이름을 그런 거는 굳이 뭐 기명 투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디에서든 통용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체포 동의안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찬성하니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을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중이지 뭐 중이 하는 짓이 법무부 장관의 포스랄까 디테일이랄까 권위는 하나도 없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의원님 약 드세요. 약 드세요. 자 여러분 나라모 먹을 시간이거든요. 제가 계속 이거 먹으면 머리카락이 간질간질해 요즘에. 뭔가 이렇게 막힌 구멍을 뚫고 뭔가 올라오는 느낌. 한 달 안 됐죠. 한 달 넘었나요? 아주 약도 섹시하게 드시는데. 안 특이한 거 이거 하나씩 씹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나라모 머리털 나게 한다는 바로 그 전설의 명약. 이거 집으로 고. 명약 그러면 이제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는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고 유튜브는 또 관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나라모라고 이게 실제로 너무 이제 그전에는 최강욱 의원과 같이 방송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풍성교 요즘 김성주하고 누가 이렇게 광고하면서 풍성 그러고 거수경리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우리 방송에 와갖고 저거 우리가 하던 거 뺏어왔네 이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풍성교야. 머리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풍성교 1대 교주 정봉주 2대 교주 최강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 하면 풍성교가 있어요. 그 카페에 풍성교가 있는데 나라모는 이게 100% 순수 국내산 곡물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발모 이걸 맞으면 남성 건강에 이상이 있느니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저는 한 17년 전에 진짜 머리 빠졌고 엄청 근데 저 때 임땡땡 의원도 빠졌거든요. 누구요? 임땡땡 의원이 있어요. 실명 거명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완전히 빛날이래. 내가 먹자 그랬거든 같이. 지금은 이제 듬성듬성 됐더라고. 빛나리까지는 아닌데 듬성듬성이 돼갖고 야 이거 우리 같이 먹자 그랬더니 형 그게 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말이 불신듬성. 못 믿으면 듬성해지고 믿음 풍성. 믿으라는 거예요. 신기하단 말이야. 누구세요? 2005년에 저분. 참 아이고. 예, 여러분 그래서 나라모는 집으로 고를 검색하시거나 현재 모습도 저것도 한 5년 전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게 신기해요, 아주. 야, 일제 때 태어나신 분 이렇게 젊을 수가 있다니. 치부로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나라모입니다. 자,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못 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컨디션도 좋아져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사실상 좀 한약이 아니라 양약이 한약이 가깝잖아요. 양약이 아니라 이런 거는 머리카락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만 할 게 아니고 혈류순환이 좋아지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뭐 레이저로 이렇게 쏘는 뭐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하면 더 훨씬 도움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더운 여름에 모자 쓰고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모자지 그건. 아, 그 얘기 한번 안 들어봤죠? 최강욱 의원한테 최강욱 의원 한번 불러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 채널 A 무슨 그거 할 때 무슨 진술서를 뭐 그거 봅시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끝까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한동훈을 대머리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야, 그 대머리 말이야. 대머리. 저번에 한 방송으로 보여드린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법원에서 검사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그대로 노출이 됐었지. 근데 대머리라고 칭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제 상대방을 좀 비하하면서 비하하는 호칭. 야, 대머리 기획 쉽게 표현하면 검사들 전문 용어가 새끼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미국 가가지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그게 새끼가 이제 보통 이제 피의자를 부르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야 하시면서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나 또는 자기 동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새끼란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 조사받을 때 새끼라고 쓰면 터졌지는 않대 그냥.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고 가셔가지고 나라모 쿠팡에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한번 네이버에서 구매할 수 드셔보시기 있어요.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홍준표가 골프 쳤다고 다운권 정지 10개월. 야, 난 이 사람들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민주당으로 바꿔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낙연 징계하는 거예요. 이낙연 10개월 당권 정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입장이. 근데 그 전에 이미 수구리 한 사람들 있잖아. 아예 반년 돼가지고 지금 신장 창당한 애만이 하는 사람 유승민. 안철수도 지금 메시지는요 거의 반년이에요. 그래요? 거의 분위기가 요즘 그래. 안철수가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지?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까지는 못하는데 정부를 깝니다. 정책을 까죠. 그 사람 특징이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경원은 공천 받으려고 지금 수해 현장에 나타난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를 다운권 정지 10개월 했는데 일단은요. 저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이미지는 우리는 홍준표 같은 전 대선 주자도 징계한다 이미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무슨 최고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구에서 시장하는 사람은 다운권 정지 10개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명을 할 수도 없고 제명을 하면 홍준표의 입이 두렵고 당에 쪼개질까 봐 10개월 정지는 국민 눈석이 많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홍준표를 디펜스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때 이제 골프 친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골프 친 게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이제 들이받은 거거든요. 또 홍준표 스타일로. 근데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당의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든지 당의 신뢰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조사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속전속결. 그거를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는 밑보인 사람들은 그냥 뭐 너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할게. 이거요. 이준석 여기 지금 빠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이들끼리 뭉칩니다. 이들끼리 뭉칠 수 있는 여지를 줬고 지금 제가 그 파악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끼리 모이고 있어요 지금. 야, 정치라고 하는 게 플러스의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이건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슈퍼 마이너스예요. 그냥 독재하는 거죠. 예. 우리 검찰 출신들 이외에는 아무도 정치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예. 사과 안 하고 버텼다면 또 그럴 수 있어. 사과했잖아요. 정치인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길들이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심정적으로는 홍준표가 국민의힘의 2인자예요. 심정적으로는. 예. 근데 그 홍준표가 김기현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 당대표 할 때 대변이라든 김기현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가 굉장히 이제 치욕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의 뜻이라는 거. 윤석열 뜻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면 지금 국힘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얼마나 그 대통령실에서 난리 피웠어요. 예? 누굽니까? 그 나경원 쳐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쳐냈죠? 기억도 안 나네. 나경원 쳐내고, 안철수 그 다음에 밟고, 이런 등등의 과정 속에서 김기현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용산 출장소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 국힘이 지금 무슨 주체적인 판단으로 홍준표를 징계했겠습니까? 그 입김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입김이 작용한 거로 봐야죠. 또 이진복이가 또 여의도 왔나요? 그래 보인다 진짜. 이런 모사꾼들은 엄청 많아.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은 저들이 홍준표도 우리는 징계했다 이미지를 얻을지 모르지만 분열 요소로 지금 잠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국힘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친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상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하려고 봤더니 정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처음에 인사를 쭉 하다 보니까 다 될 것 같았는데 정치가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은 검찰과 지금 정권은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정권은 그 호남 민주화 세력과 운동권 세력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은. 저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국힘은 검찰 세력 때 친이가 뭉쳐갖고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그런데 친이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거의 못 받잖아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MB가.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갖고 지금 검찰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검찰과. 그거를 빼놓고 한번 보세요. 이준석이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계보가 있죠. 그다음에 박근혜 친박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승민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홍준표 지난 대선 때 지지받은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안철수도 또 자기 지지가 있어요. 한 5개 정도의 그룹이 각자의 그다음에 또 여기 보이지 않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옥새갖고 나르샤. 김무성. 이분은 지금 어찌 보면 최대 계보예요. 왜냐하면 김무성이 움직이면 전현직 의원이 30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은 농담으로 이러잖아요. 내 술 안 얻어먹은 놈들이 없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관계 좋고. 그리고 또 최경환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최경환이 친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 뭉탱이 작은 소두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뭉치면요 엄청난 파워가 되는데 홍준표는 지금 무릎 꿇고 김기현 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필요 없으면 내친 거예요. 한 뭉치를 또 내친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홍준표 10개월 당원권 정지한 건요 무척 아픈 패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펀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네. 한쪽 스펀지에는 물이 잔뜩 머금어져 있어가지고 커. 근데 지금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의 스펀지는 지금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윤석열 스펀지가 훨씬 커 보여요. 근데 이 스펀지에 다 물이 차면 윤석열 스펀지는 n분의 1이야 그냥.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홍준표가 잘했다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이 과정들을 보면 나 외에 어떤 사람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이런 거고. 홍준표 중간중간에 윤석열 쉴드도 치지만 윤석열을 좀 불편하게 하는 멘트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딱 싹 죽여놔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혼자 남는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 하면서 잘한다라고 하는 보수진영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시장 하면서 본인 그쪽에서 자기 지지세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분들 다 내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장모 구속됐잖아요. 예. 그게 없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드 친 사람이 없네. 저걸 어떻게 도저히 실드 실드 못 치겠네. 아니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표창장 위조로 했다고 칩시다. 그 본인 근데 그 전체적인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고 재판 난 이거 나중에 새로운 증거 나오게 되면 재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도. 어쨌든 자 표창장 위조가 부산대에서 분명히 밝혀요. 그 표창장이 입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위조는 징역 4년이에요. 그런데 351억 그리고 그 100억짜리 장고증명서가 실질적으로 행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주장하잖아. 이거 왜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냐. 사기로 했으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는 또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국회에서 한동훈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이 네. 뭐라 그러냐면 그 수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검사들이 했다. 야, 아유 정말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랑 같이 방송하는 봉도사 피해갈까봐 내가 참는다. 아니 근데 이거요 우리가 그냥 그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면 그렇게 되면 그 한동훈 장관의 그 궤변이 맞는 얘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요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거 맞거든요. 원래 검사는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검사 보직은 그렇게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장관이 제청을 해요. 장관이 제청할 때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거의 인사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는 거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 동일체 때문에 장관 라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총장 라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당시 이게 특수부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게 되면요. 특수부는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래갖고 그때 서울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맥을 못 서울지검장 누구였었죠? 요즘 윤석열 씨 그런 사람? 이성윤 씨가 맥을 못 추는 게 본인이 중앙지검장이면 서울중앙지검장이면 뭐합니까? 본인 밑에 부장검사들 그 밑에 과장들 다 윤석열 라인이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지 양심에 난 이 사람 나중에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나발이 검찰총장 나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기죄로 기소 안 한 것은 전 정권 탓이야.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의 검사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이 판에서 이런 짓 하고 있고요. 자, 어쨌건 국민의힘이 윤석열 장모 실드 쳐주는 국민의힘 없다. 이거 윤석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건희 명품 쇼핑 리투아니아에서 했을 때 K 셀럽 뭐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최은순 실드 치는 놈은 없더라 이런 거고. 그리고 김건희 고속도로 지금 국토위 열렸는데 원희룡은 뭐 거의 이제 원희룡은 거의 유동급급 아니에요? 거짓말하다가 들통나고 쪽팔려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동공 지진 나고 또 거짓말하다 들키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얘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서로 대선 경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나와가지고 뭐 진중함이란 일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다가 거짓말 들통나면 또 막 혀가 길게 뽑히고 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정말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나는 푸나님의 이 탁월한 해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뭐가 해안인데요? 한동훈과 원희룡이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7시 정봉주 TV 주제가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대한 얘기. 세네. 내전 섹시해요. 새날 방송 우리가 온갖 기자들 다 취재했잖아요. 새날 방송
저 시사 방송 끝나자마자 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주 섹시합니다 예. 오늘. 참. 아무튼 원희룡 보고 있으니까 예. 아, 대한민국에서 원희룡이나 한동훈이나 하향평준화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언젠가 나중에 이 사람들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궤변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 그 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어폐는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혹세무민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분의 표현은 궤변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조각조각 들어보게 되면 맞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싸한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검사들이 재판할 때 많이 써먹거나 수사관들 그 수사를 하면서 피고인들 피의자들 현혹시킬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걸 지금 정치권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궤변들을 메인으로 쓰지 않는데 한동훈이 와서 이걸 본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자신들의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것만 보거든요. 인간의 뇌는 아주 묘하게 보정하는 능력이 있었고 자신들 세계에 갇혀 있으면 자신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훌륭하고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 궤변이 맞는 거로 보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원희룡은 아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아각거리면서 큰 소리 싸우대면 내가 진실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저변으로 가면 이 철학은 뭐냐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저들의 대국민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 이제 첨언 하나 하자면 예. 윤석열이 취임하고 지금까지 한 그런 행위들은 뭐냐면 어떤 의혹이 있어. 예. 해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발뺌을 하고 물타기를 해.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적극 지지층, 극우 지지층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별 문제 없어. 예. 김건희는 명품 쇼핑한 적이 없어. 그리고 쇼핑 좀 하면 어때? 예. 그리고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어서 봤더니 헐 우연히 김건희의 땅이 있네? 그런 거지. 문재인 정부 때 바꿨는데 그게 무슨 김건희를 위해서 바꿨다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훨씬 더 경제성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쪽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일반인들은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 새끼 거짓말하네. 알아먹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거지것들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주장대로 고속도로까지 이제 얘기를 확장시켰고 보면 저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2019년에 예타 선정이 되고 2021년에 예타 통과가 되거든요. 이때 예타를 통과해갖고 양서면으로 종점을 만들었던 그때 공무원들 다 색출해야 됩니다. 그거 다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거 했던 사람들이요. 공무원들 옷 벗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경제성이 없고 문제가 많은 그 양서면으로 종점을 결정했습니까? 그 논리에 의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사회를 발칵 다 뒤집어 놔야 될 일이에요. 1조 8천억짜리를 이렇게 개판으로 예타를 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상면으로 하려고 하면 양서면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옷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양서면이 원안이 옳다고 한다면 강상면으로 가려고 결정했던 이 사람들을 누가 어디서부터 이쪽으로 노선을 바꿨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과 당의 명운을 걸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철학의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권이 걸려 있어. 정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누가 특혜를 그래서 제가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쇼핑 벽이 있어가지고 명품 쇼핑한 것 같은 경우는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람 행위가 다르니까. 그런 개인적인 행위니까요. 근데 이건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이 된 거로 보이거든요. 요건 어마어마해요. 새날도 이따가 시사방송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
그렇게 연타로 한번 가보시자고. 아, 우리는 새날에서 끝나자마자 딱 받아갖고 누가 기획했어요? 요 기획자가 누군지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막 요 기획자는 조금 이제 미리 그 스포일을 하면 이 기획자는 김건희와 친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 보면 양평의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는데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이 김건희 땅으로 갔다. 예. 이게 터졌는데 윤석열이 나토를 가요. 나토를 갔는데 거기서 명품 쇼핑에 뭐가 터졌어요 또. 근데 그 시점에 수해가 났어요. 그럼 민주당이 국토위를 열려다가 야 좋아 수해 복구하는 거 먼저 하자 해서 수해 복구 과정을 거치고 어제 국토위가 열렸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주말에 국토위에서 모든 자료 다 공개하게 했어요. 근데 공개 안 한 자료가 너무 많아. 예.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원희룡은 준비를 많이 해온 게 아니라 준비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다 거짓말로 이거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궁리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의혹이 더 커졌죠. 딱 그거예요. 원희룡의 주장은 딱 그거예요. 그 땅은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개발할 땅도 아니고 그냥 샀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땅을 왜 샀냐 팔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방이 오고 가는 건데 그러면 의혹 해소가 안 되면 당연히 수순으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방송한 이 시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오늘 이제 국조하겠다라고 지금 국정조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 이건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가 야 예타 사업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노선이 바뀐 게 14건이야. 국토부의 주장이에요. 그 14건 자료를 주고 하나도 못 내요. 그 자료 안 나왔습니다. 예타 이후에 14건이 이렇게 노선이 그러니까 이건 노선이 전체 55%가 바뀐 거거든요. 이건 예타 다시 들어가야 돼. 그냥 이건 노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그 예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9일로 전 알고 있는데 9일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이 14건이라고 아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3건 자체가 경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 어느 노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선형 변경이 된 겁니다. 일부가. 선형 변경은 뭐냐면 터널을 뚫기로 해요. 근데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문화재가 있어.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이 선이 많아. 배선이 많아.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럴 때 그 산을 야산인데 그 터널을 뚫지 않고 싹 우회를 합니다. 이게 선형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노선 변경과 선형 변경은 용어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3건이 있었고 경기도는 그 외의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다 인정을 했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3건을 빼고 11건을 국토부에서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예타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노선이 바뀐 새로운 사업을 만든 건이 없어요. 근데 있다 그래. 그럼 우린 거짓말이라 그래. 그럼 자료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바둑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 건데 어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물론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끝냈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한 대로 가겠다. 오해받기 싫으니까 예. 라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원안으로 가야 되는 그 결정을 또 바꾸는 거에 대한 결재를 누구한테인가 못 맡은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라고 예. 계속 꺼내는 말이 바꾸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다. 그 예. 인수위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 해소가 안 되고 원희룡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다 예를 들면 괴담 취급을 하면서 팩트는 나와 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정조사 꺼내는 게 최소 국정조사라는 말이 나와서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3, 4개월 걸리잖아요. 그럼 올해 지금 8월 달이 다 됐는데 8, 9, 10, 11, 12 이게 이제 올해 연말을 관통하는 이슈가 돼버렸는데 예. 어느 하나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해소된 게 없죠. 그다음에 어제 뉴스타파에서 재밌는 거를 보도했어요. 29개 필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명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은 다 배제한 거예요. 29개 필지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더니 최종 감정평가액이 125억이 나왔어요.
최은순 김건희가 갖고 있는 거. 공시지가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가 수도권 특히 이제 대도시 도심권은 과표 현실화가 돼갖고 공시지가가 현실 시가의 한 70, 70까지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토지 시골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액이 훨씬 높고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이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 봤더니 29개 필지 최종 감정평가액이 125. 공시지가의 3배가 넘었습니다. 29개 필지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강상면 종점 호재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양평 가보라는 거예요. 양평. 이미 토지가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저도 양평 친구들 후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 또 등록된 사격 선수거든요. 클레이 사격. 우리 같이 사격 선수하는 친구가 양평에서 이제 땅 사업하고 그래요. 뭐 이제 빌라 짓고. 통화해봤더니 토지값이 날개를 달았답니다. 어차피 백지화 못한다는 건 압니다. 예. 국민들은. 백지화 못하지 않죠. 몇 년 전에 공무원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가장 권력이 쓸 때가 인수위 때라고. 그 모든 로비가 가. 근데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로비가 아니라 안방에서 로비가 시작된 그 느낌이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결국 윤석열의 무능 플러스 총선의 아젠다는 김건희 리스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엊그저께 어디서 한 여론조사 보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70%가 넘었더만요. 그리고요. 패스트트랙 태운 거 있잖아요. 12월 27일서부터 시작이에요. 김건희 특검, 예, 쌍특검이요. 대장동 특검, 예. 다 지금 12월 달 말에. 예. 야, 재밌겠네. 그러면 그때 이 특검을요 대통령이 특검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저는 행사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게 나라가요 뒤집힙니다. 본인의 부인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 특검은요 도이치모터스에 사람들이 특검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양평 땅 특검하네 이래요. 양평 땅 특검은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일단 국정조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예? 최은순 구속 있잖아요. 예. 여기에 김건희가 사실상 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 김건희 이 건으로 또 고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최은순 최은순 씨도 사기 혐의로 기소 안 됐잖아요. 그럼 검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공수처에 고발돼야죠. 그놈들도 또? 예, 공수처에 고발돼야죠. 그다음에 공수처에 고발되면서 최은순 건 다시 국정조사 이거 특검 가야 된다. 특검 또 태워야 돼요. 특검 공화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본인의 주변이 정말 깨끗해도 힘든 게 정치인데 예.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온갖 장관들이 김건희네 윤석열네 비리 덮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권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 뭐 국민들 훈계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개 돼지로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윤석열보다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해요. 가치가 뭔지를 안다고 가치. 얘는 가치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가는 가치 동맹만 밖에 몰라. 정치 가치를 몰라.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미국에 아부하고 일본에 아부해서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정작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홍수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내가 가면 뭐 달라질 게 있냐 같은 이런 소리 하는 정권이 알고 보면 자기 가족 비리, 본인 비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지금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특활비. 한 달에 그거 우리가 지금 얘기도 못해요. 영수증 없이 4억 원씩 썼어요. 한동훈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특활비는 수사할 때 썼다. 예. 그 수사할 때 쓰는 특활비가 어떻게 명절에만 떡값으로 나갑니까? 주로 명절에 그 돈을 나눠줘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검찰들은 명절에만 수사를 하나요? 아휴.
그거 특활비도 내가 보니까 그 특검 대상이에요. 그럼요. 예.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비리가 막 천지빛깔이. 천지백가리. 천지백가리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만 끝내야겠다. 내가 본관이 안동입니다. 아 그래요? 전 본관이 그 옆에 바로 경북 봉화. 뭔 소리예요 지금. 해남군 노원면이라며. 아니 봉화 정씨인데 우리가 그쪽으로 해남군으로 아니 그 노원군 공릉면. 아, 노원군 전남 노원군 공릉면. 예, 전남 노원군 공릉면. 사람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한 이틀이 웃는 이야기. 자, 노원군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노원군. 자, 어쨌건 지금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상민 탄핵 기각된 것도 저쪽이 허재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악재. 왜냐하면 그게 한번 매듭 끊고 가야 되는데 국민들 의문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지? 이게 헌재의 논리를 보니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비슷한 맥락으로 박근혜한테는 책임을 지웠거든. 이상민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 책임이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재밌었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프라님 오늘 재미없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예,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로. 넋놓고 있었습니다. 예.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68번째 마치고 새날은 이따가 한 30분에 다시 오고요. 정봉주 TV는 이따가 7시쯤 시작됩니다. 자, 새날 기획사 그리고요 뭐 속이고 말 게 없어. 왜? 정봉주 TV가 새날에서 녹음 방송해요. 생방송을 한다고. 예. 왜냐하면은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 보여서 제가 예.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 채널 계열사 인정. 새날 방송 끝나고 나면은 예. 치운 뒤에 바로 정봉주 TV 시작된다는. 물론 채널은 바뀌어요.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물러가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